안녕하세요. 경세재민족 정혜경입니다. 원전은 위험하고 환경에 유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에 따라 탈원전 정책도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흐름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원전을 바라보는 세계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켰고요. 미국 역시 청정 에너지에 원자력을 분류시키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또 한국 원자력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 정동욱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1969년에 창립이 돼서 지금까지 53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학회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긴 역사가 갖고 있는 학회가 오늘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은데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학회의 초대 회장님은요. 최형섭 전 과기처 장관님이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학회장을 맡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7년간이나 재임을 하셨어요. 가장 오랫동안 재임하신 분이신데 7년 내내 원자력 학회를 맡으셔가지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적 관심이 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학회는요. 한 5,500명 정도의 회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연구 종사하시는 분들, 학교에 계신 분들 다 모여가지고 사실은 학문 발전을 위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하는 것이 학회의 가장 큰 목적이 큰 일인데 지난 5년간은 국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원자력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데 그런 일을 갖다가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지난 5년간 이 원자력 산업이 많은 고난을 겪어왔죠.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가 되면서 탈원전 정책까지 시행된 건데요. 일단은 좀 원전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 정말 위험한 에너지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원전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이런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위험을 따져보게 되면은 그 위험도가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그다지 심하지 않지만 그다음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든 에너지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객관적 시각에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볼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유럽연합이 텍소노미라는 걸 개정했어요. 그 텍소노미가 뭐냐면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냐,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자력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이것이 정말로 위험한 에너지냐 아니냐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차분히 살펴보니까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 뭐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뭐 심지어 재생에너지에 비교해서도 위험하다고 특별히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뭐냐면 말이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다 해가지고 전 세계 190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매년 논의를 합니다. 원자력 위험하다고 뭐 국가 수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지 않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요. 항상 뭐냐면은 어떠한 기술이든지 위험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금 가장 핫한 AI, 인공지능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인공지능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무슨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그런데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이 인류에게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 그것이 바로 과학기술이거든요. 그런 과학기술의 한 대표적인 주제가 원자력입니다. 회장님, 그래 지금 그 기후 환경 변화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합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걸 실행하려면 온전히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게 탄소 중립은요 대단히 어려운 과제예요.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연간 내는 것이 한 7억 톤 돼요. 7억 톤. 7억 톤. 7억 톤인데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이제 나무 같은 거 심게 되면 탄소 흡수합니다. 그런 걸로 흡수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4천만 톤이에요. 10%도 안 됩니다. 그거 뭐냐면요. 오실 적에 다 뭐 자동차 타거나 뭐 하셨을 텐데, 또 지금 컴퓨터도 켜고 전도 켰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네. 탄소 중립 하겠다면은. 하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할 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7억 톤이라는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가장 빨리 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첫 비법은 뭐냐면은 에너지의 전기화하고 그렇죠. 전기를 무탄소 에너지를 써서 만드는 것이에요.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도시가스 써가지고 네, 가스레인지 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전기 인덕션으로 바꿔야 돼요. 전기 쓰라 이거예요. 근데 난방 도시가스 가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제 전기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기를 네. 무탄소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하고 원자력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원자력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 재생만 우주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재생은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그럼 태양광 간다고 우리는 밤에 다 집에 가서 자야 돼요. 6시 되면 다 땡 하고 농경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화석 연료를 빨리 줄여야 되는데 그걸 줄이려면 재생으로 바로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네. 보충을 해줘야 이게 맞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원자력보다는 가스를 써가지고 재생에너지하고 파트너를 맺자. 예. 그러니까 재생이 올라갔다 내려가면은 이게 내려갈 적에는 가스를 메워주면 된다. 이것이 네. 사실은 기본적인 전략이었어요. 탈원전 2017년도에 들어갈 적에. 그런데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는 아젠다가 2019년부터 뜨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세가 들고 나왔어요. 예. 우리나라도 2020년 거기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네. 탄소 중립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사실은 에너지 정책은 확 그냥 아젠다가 바뀐 것이에요. 근데 탄소 중립 하겠다면서 가스 갖고 파트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스도 그렇죠. 예. 왜냐면 온실가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EU도 고민에 빠진 것이에요. EU도 그래서 2020년대 처음에 텍소노미 할 때는 원자력 안 넣었다가 네.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원자를 갖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집어넣은 것이에요. 텍소노미에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이제 넣었죠. 그래가지고 예. 이게 지금 올 초에 발표를 했고요. 이게 네. 회원국 간에 이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정도에 이제 확정이 될 텐데, 지금의 추세를 봐서는 거의 뭐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번에 반영을 안 했잖아요. 우리 환경부에서.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K 텍소노미라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사실 EU보다 한 달 정도 앞서서 했어요. 뭐 한 달 네네. 정도 앞서서 한 건 좋은데, 그건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이니셔티브도 줄 수가 있고 하니까 좋은데, 불행하게도 그때 원자를 뺐어요. 예. 이거 약간 좀 세계적인 트렌드를 갖다가 잘 못 읽은 것이지요. 예.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그 노후 원전도 일부 폐쇄가 되고 또 신규 원전도 지금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전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전기 값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그걸 잘 풀어야 될 텐데 예.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비 대략 한 30% 정도를 유지했어요. 예, 그러다가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는 25% 조금 하회했습니다. 하회했는데 이것이 만약 탈원전이 지속됐으면 계속 떨어져가지고 2050년 탄소 중립 가게 되면은 뭐 6% 내지 7%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약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나머지 전기는 재생이라든가 뭐 다른 자원을 써야 돼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원자력에 비해서 지금 현재도 2배 이상 높습니다. 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전기요금 압박 요인은 굉장히 크지요. 근데 이제 차기 정부, 이제 곧 들어오는 차기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좀 더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운전도 허용하고 네. 이게 뭐 좀 더 활용하고 신한울 3, 4호기도 집어넣고 한다니까 전기요금 상승의 압박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워낙에 유가도 오르고 네. 유가가 딱 오르게 되면 그렇죠. 석탄가도 오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요금 압박은 당분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원자력에 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예. 그걸 좀 해소해 줄 수가 있지요. 예. 사용 핵연료 부분은 현재 그 원전 발전소 내에 지금 저장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예. 빨리 옮겨서 네. 땅속으로 묻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이건 국민적인 그런 관심도 많이 끌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화 해결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원자력을 반대하신 분들은 이유를 걸어요. 예. 첫째가 뭐냐면 사용 해결료 위험하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0만 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어딨냐라는 말씀이에요. 두 말씀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사용 해결료 위험합니다.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험하지 않은 기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그래서 사용 해결을 갖다가 꽁꽁 싸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땅속 깊이 묻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 위험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럼 땅에다 묻겠다는데 그거 반대만 안 됩니다. 오히려 빨리 땅에다 묻어주세요. 라고 얘기됩니다. 두 번째, 10만 년 동안 보관할 기술이 없다. 그 말 맞습니다. 인류가 나온 지가 한 2, 3만 년 돼요. 근데 10만 년 동안 보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만 년 동안 뭐 보관할 수 있냐라고 너가 증명해봐라. 그러면 누가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서가 이제 처분장 안전분석을 했어요. 프랑스도 했습니다. 프랑스도 한 걸 보니까 사용 해결을 땅속 깊이 한 500m에 넣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구리 용기에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집어넣은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인데 위험을 끼치려면요. 지하수가 침투해가지고 구리 용기를 다 부식시키고 또 들어가서 사용 해결을 다 또 부식시키고 그래서 해결료 물질을 끌고 나와서 지상에 이렇게 끌고 나와야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한 5만 년 걸려요. 그리고 뭐 아주 용기가 부실하고 그 지질이 아주 부실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뭐 악조건이다. 그래도 수천 년 걸려요. 지금 기후변화 위기는요. 2100년, 80년 내에 온다. 2050년에 뭘 해서한다. 그럼 어느 위협에 먼저 대처됩니까? 먼저 급한 위험에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막고 난 다음에 아 그래? 한 5만 년 이후에 뭐 발생한다고 그거 또 10만 년까지 버텨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년 보관할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기후변화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우리 대기업이나 그 연간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복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회는 좋죠. 맞습니다. 그 지난 5년간요 원전 기자재 공급업체 사실 기자재 공급업체가 그 서플라이 체인의 중추거든요. 기자재 공급업체의 매출이 한 30%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은요 구조조정해가지고 또 많은 엔지니어들이 또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5년 더 갔다 가면은 급전직하했을 것입니다. 급전직하했었는데 5년 동안은 그 정도 일어났는데 이제 그걸 갖다 원상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 그 다음에는 이제 원전 계속운전 그러면은 산업계가 여기에다 이제 그 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되니까 찬스가 있으니까 내가 영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건대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 비전을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국내 시장 이전 것은 한 10년도 하겠지.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비전을 줘야 됩니다. 국가가 그런 비전을 줘야 되는데 그 국가 비전은 국내에서 봐서는요. 바로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계획입니다. 이것이 2030년, 2050년 어느 정도 내가 원전을 유지하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30% 내지 30%, 35% 뭐 이 정도까지 뭐 해보겠다든가 어떤 비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 수요가 있겠구나. 더 큰 거는요. 세계는 넓습니다. 우리나라 훨씬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자력 다시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출에 성공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10기 수출해보겠다라고 나오셨는데 그런 것이 희망을 줍니다. 최근 들어서 에너지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구라파가 야 이게 원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원전산업이 살아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저는 그래서 뭐 기회가 오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은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사실 2000년대 원자력이 드디어 원자력의 기회가 왔다. 왜냐면 2000년에 들어가지고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른바 제3세대 원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체르노빌 사고가 같은 건 중대설을 갖다 원천적으로 막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드디어 이걸 갖고 이제 원전 한번 해보자 했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후쿠시마 사고는 굉장히 60년대 기술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60년대 기술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다 원자력이라니까 제3세대 원자력도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침체가 됐었는데 그 사이에 러시아가 세계 원자력 시장을 거의 독식했어요. 그랬죠. 독식했습니다. 지금 세계 수출을 러시아가 대부분 다 맞습니다. 터키에 뭐 4개 팔아먹었고 그다음에 이집트도 자기가 계약 땄고 심지어 핀란드도 하나 했고 했는데 러시아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게 주춤하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좀 소외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현재 원전 시장이 핫한 곳은 동유럽이에요. 우리나라도 한수원이 체코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다 원전 해봤다 그래요.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원전을 갖다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동족 국가인데 거기서 원전 더 하겠다 해서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러시아 거 이제 안 살 거라고 봐요. 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만 하게 되면 러시아 원전에서만 유리해요. 자기가 잘 아는 원전이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가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찬스가 있는데 하나 더 EU 텍소노미가 좀 바뀌었어요. 동족 국가들은요 원전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데 그럼 차관을 빌려야 되는데 돈은 누가 갖고 있냐면 서유럽이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텍소노미에서 이걸 넣어줬으니까 그렇죠. 예. 돈 빌리기가 쉬워졌습니다. 이 경쟁자는 뭐냐면 프랑스하고 미국이에요. 예. 프랑스와 미국인데 미국이 SMR이라고 소형 원전. 맞습니다. 이게 좀 앞장서가고 있죠. 예, 그 SMR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이요 우리 보고 수출 공조하자고 그래요. 그렇게 미국이 미국이 어느 나라하고 수출 공조하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수출 공조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대단한 경제를 보겠다는 것이죠. 프랑스도 경계합니다. 프랑스는 유럽은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유럽에서 시장을 뺏기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게 프랑스 사람은 대단합니다. 자기 앞마당인데. 그래서 이번 수주전이 치열할 텐데 저는 찬스가 있다고 봅니다. 소형 모듈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예를 들면 큰 지역 단위, 뭐 빌딩 단위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소형 모듈 원전의 특기입니다. 뭐냐면은 대형 원전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 APR 1400 같은 걸 하는데 어떤 시장에 가보니까 나는 700짜리가 필요한데 그럼 그걸 두 개로 쪼갤 수 없잖아요. 리사이징 해야 돼요. 엔지니어링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더 들어가요. 근데 소형 모듈 원전은요. 하나 모듈을 갖다가 작게는 한 7, 80메가와트, 크게는 한 150메가와트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 600메가와트 필요한데 그럼 4개짜리 맞춰줄게. 그게 모듈입니다. 난 1200이 필요해. 그럼 8개짜리 맞춰줄게. 즉시 그걸 모듈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송배전선도 필요 없겠는데요? 송배전선 필요하죠. 전기 나오게 되면은 이제 수요지에다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전은요, 항상 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전기가 필요해요. 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외부에서 전기가 못 오게 되면은 내부에 디젤 발전기 갖고서 전기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듈 원전은 뭐냐면요. 이게 내가 4개 모듈이다. 근데 외부에서 전원이 단락됐다. 그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 모듈만 살았으면 돼. 하나 모듈 갖고 나머지 그 문제 있는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내가 만 10개 모듈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살아있으면 난 돼. 9개 다 죽어도.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이 안전성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앞서가는 미국이나 이 구라파를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겁니까? 소형 원전 부분에. 그게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좀 더 일찍 시작하면 좋았는데, 뭐, 미국, 영국, 지금 이제 프랑스도 나섰고요. 지금 뭐 러시아, 중국은 사실 이미 또 짓고 있어요. 자국 내에. 거기서 나서고 있는데, 지금 시작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는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스마트라는 소형 원전 기술 개발한 기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듈화를 안 했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 소형 원자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엮어가지고 모듈화하는 기술 거기에 좀 집중하게 되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2000년대 아까 말씀드렸지 제3세대 원전 만든다고 했었죠. 그때 우리나라 후발주자였습니다. 딱 보니까 프랑스는 유로편 경수로 EPR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AP1000이라고 그걸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3세 원자로. 그럼 우리나라 이거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그래가지고 나선 것이 APR 1400인데 우리가 훨씬 늦었습니다. 건설 착수도 우리가 훨씬 늦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상업 분야에 성공하고 수출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UAE 가서. UAE 있을 적에 딱 그 세 나라가 붙었어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 다 제끼고 우리나라 원전이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적기에 그 다음에 주어진 예산 내진 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SMR도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각에도 충분히 전 따라잡고 승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탈원전 폐지 쪽으로 갈 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이 에너지 영역은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전문가의 목소리를 갖다가 잘 듣고 정부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또 이제 일반 국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필요성이라든가 원자력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우리한테 유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그래서 하나하나 원자력 정책을 갖다 사람들을 극복하고 정책전을 한다 하지만 그것을 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하지만 실제로 갈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야 됩니다. 그 설명 과정에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에너지라는 거는 균형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에너지에는 그 3중을 하는 말씀입니다. 트릴리엄 하는데 에너지에는요. 환경성,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성, 에너지 공급 안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에퀴티에서 누구나 필요할 때 써야 된다. 값싸게.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다 맞추는 에너지는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같은 거는 환경성이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정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면에 있어서 누구나 그걸 필요할 때 값싸게 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어렵고요. 원자력은 뭐 공급 안정도 좋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에너지지만은 국민 수용성이 떨어져요. 그런 환경성에 있어서 국민들이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밸런스 있는 시각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좋은 건 없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조합을 해야지만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건 아니야. 그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향후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이제 9월달에 회장에 취임해서 회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다음에 수석 부회장을 1년 하고 그다음에 회장에 취임해가지고 지금 8개월, 9개월쯤 됐습니다. 했는데 이제 8월 말에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저의 본연의 일인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돌아가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제 희망인데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SMR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30년대 시장에서 경쟁국하고 겨뤄보자, 선주국하고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이 과제가 꼭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전 수출 거기에 대해서 팀 코리아가 만들어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마케팅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학회에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원전이 국민의 신뢰 없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국민의 또 신뢰를 얻는 건요. 원자력 발전소가 뉴스에 뜨지 않아야 됩니다. 안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학회가 감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의 최대의 적은요. 설마예요. 설마. 설마 그게 일어나갔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설마를 이기는 거는요. 혹시입니다. 혹시 몰라. 이런 자세로 저희 학회를 갖다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원전 복원에 맞춰지면서 원전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폐지를 중심으로 이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또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원자력학회 정동욱 회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원전 산업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신한울 원전 건설 재개를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나라가 해외 원전 수출로도 나아갈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